가장 큰 행복.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은 참 길지요. 어제는 치킨뱅이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이사님을 향한 나의 손가락 하트. 노래방에서 갑자기 늙어버렸다는 생각. 택시를 탔다가 내렸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수가 적어졌지요. 당신은 목욕하고 내게 꿈 깨라 하지 않고 앞니가 아파서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들려주고 밥통에 밥이 다 말라서 먹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린 아직 젊고 버려질 수 없기에 당신의 앞니를 걱정했습니다. 일어나 당신과 마트에 가서 밥 사 먹고 매대에 놓인 팬티를 사서 커플 팬티로 삼자 순두부와 가자미와 영양부추를 사왔지요. 남자들에게도 평범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고 잠들기 전까지 나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동성애자였다. 옛날 소설을 읽어야지 하다가 우리 섹스할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금이 간 건 깨지기 마련. 초복은 내일 모레이고 당신은 삼계탕도 먹을 수 없는데 그제야 서울은 장마권에 들고 가는 빗방울이 밤의 실금처럼 보였습니다. 힘없는 당신에게 어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관해 조잘거리고 당신의 힘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꿈이 들이쳐서 창을 닫고 잠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나요? 거긴 괜찮나요? 이곳에서는 백순두부탕이 끓고 밀가루 묻힌 가자미를 기름에 지지는 소리. 부추에 멸치 액젓 한 큰 스푼, 고춧가루 약간, 설탕 조금.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말해도 당신의 무사한 앞니가 오늘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의 체크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7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강하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영입니다. 오늘 청청 패션. 오늘 좀 멋을 부려보았어요. 앞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짧게 찍어야 되는 거여서 멋을 부려보았는데 말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겉멋만 들었다. 멋만 부리고 엉망진창으로 말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휴가철 의상 같아요. 되게 시원해 보이고. 네, 너무 앞으로 예쁘네요. 네, 행사용 의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저희가 목격할 수 있는 네, 의상. 그렇죠. 정해진 픽스된 의상. 그렇죠. 북토크 같은 거 할 때 입으려고 산 의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리랑 라디오 출연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잠깐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그 방송국 내 카페에서 화면에 진영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연락했죠.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되게 저승사자 같은 옷을 입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누구를 잡아갈 것처럼. 네. 아니에요. 굉장히 지적이고 차분하고 그땐 겨울의 느낌이 물씬 났는데 오늘은 또 여름의 그 기분이 물씬 나는 의상과 인터뷰 궁금한데요. 찾아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네, 진짜 또 오랜만에 봤지만 엊그제 만난 것처럼 또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매번. 네,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는 사실 저희가 방송한 거 듣는 거 다시 듣는 것도 좋아해서
계속 듣거든요. 계속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사실 2주면 꽤 오랜 시간인데 진짜 어제 만난 사람처럼. 네. 아무튼 오늘도 한번 우리 방송 네. 재밌게 잘 꾸려 가도록 하지요. 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읽은 시 제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김현 시인님의 가장 큰 행복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게 됐죠. 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저희 게스트로 오시는 분의 이제 작품을 오프닝으로 네. 저희가 낭독을 하죠. 사실 이분을 언제 모실까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김현시님 하면 여름이 여름의 한가운데가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저는 그러더라고요. 난 겨울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겨울에 본 적이 더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이분 하면 색깔이 여름의 색깔이랑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름이 생각나는데 또 겨울이 생각나신다고 하니 겨울에도 또 뵙는 걸로 우리끼리 궁하면 한번 또 모셔야죠. 네. 우선 김현시님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저희 반편지님들이 남겨주신 감성 소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어주시죠. 네. 깻님님이 안희연 시인님 편을 들으시고 대화가 너무 시적이라면서 마치 조선시대 선비들이 계곡 물소리 좋은 한가한 정자에 앉아 시조짓기 놀이를 하는 것 같다는 감상을 또 남겨주셨고요. 체크인이 있어서 소소한 행복 아니고 커다란 기쁨 챙겨가는 요즘입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깻님님의 표현이 훨씬 시적이에요. 못지 않으신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면이 다 그려지면서 그죠? 네, 아주 시적인 감상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소한 행복이 아닌 커다란 기쁨. 네, 와 이렇게 누군가에게 커다란 존재가 된다는 거 너무 기쁘네요.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2222님께서 양경원 평론가님 편을 듣고 글을 사랑하는 마음과 따스움이 느껴져서 평론가는 차갑지 않구나를 깨달았으며 그간 책을 읽었을 때 평론 부분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으니 안 보고 넘길 때가 많았는데 그 글을 쓰실 때 얼마나 큰 애정으로 쓰셨을까 하는 마음에 그간 안 본 제가 죄송해지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시집도 장바구니에 넣어뒀습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경원 평론가님이 큰 역할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비평가 평론가에 대한 어떤 편견을 다 깨주고 가셨기 그쵸. 때문에 네. 근데 너무 재밌었잖아요, 진짜. 네. 저도 그 방송편이 올라왔을 때 제 그 SNS에 게재를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놀랐다. 계속 작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평론가님을 모시다니 또 이것도 재밌는 네. 시선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셔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제가 욕심이 났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예상치 못하신 분을 한 번씩 이렇게 모시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너무 생각을 좋죠. 했습니다. 예. 우리 경원님 그거 보셨어요? 아 이거 뒤에 있군요. 네 뒤에 읽어주시죠. 한때 옥태견 님이 또 역시 양경원 평론가님 네. 편 들으시고 집에서 더 멀리 잡지를 발굴하셨어요. 저 이거 말하려고 했어요. 이 집에 있었던 거야, 이 잡지가. 네네. 그래서 사진을 카페에 남겨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딱 적힌 양경원 평론가님의 자기소개가 딱 이런 문장이에요. 자제하려고 해도 흑역사가 자꾸 생긴다. 전 그거 보고 너무 공감했잖아요. 네, 저도 공감했는데 그날 기억나세요. 방송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나가도 돼. 그거 계속 이러시면서 가셨거든요. 큰 걱정하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네. 네. 그렇지만 흑역사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그 한때 옥태견 님이 덧붙여서 평론가님께서 진정 흑역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 서운할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더 멀리에 실려 있었다. 특히 위로공단이란 시는 읽으면서 감동까지 받았어요. 고백하자면 시집이나 소설집에 수록된 해설까지는 성의 있게 읽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는 적어도 양경원 평론가님의 해설은 쉬이 넘겨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솔님, 진영 작가님, 잊지 못할 이름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또 남겨주시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경원님께서 그때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근데 여기에서 시 제목까지 맞아. 위로 공단 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네요. 역시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제보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댓글은. 네. 그렇지만 흑역사는 없다는 거. 그걸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평론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언제 또 평론가 한번 또 모셔야겠네요. 저는 편집자님도 한번 모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죠? 네. 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책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그치. 뭔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딱 반듯하게 나온 책 한 권을 갖게 되는 거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인쇄를 해야 됐었어요. 뭐 이거는 뭐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도 생생하게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스트 분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누구죠? 김현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 가을에도 어울리는 김현입니다. 너무 프로다 프로. 그러니까 사계절. 아니, 너무 이미 근질근질해가지고 두 분이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야기 섞고 싶고 말 섞고 싶고 이러는데 참느라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감상 댓글 읽어주셨는데 와, 이렇게 꼼꼼하게 듣고 이렇게 귀하게 말을 남겨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댓글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저희 방송이 사실 짧지 않아요. 네. 거의 1시간이 좀 넘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감동이에요, 사실. 그만큼 시간을 내어준다는 게.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런 댓글까지 말씀하신 대로 남겨주신다는 게.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더 멀리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맞네. 네, 그리고 이 청탁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렇게 막 하나하나 데스티니가 막.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 댓글을 골랐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역시 게스트를 또 모신다고 이런 댓글까지 준비를 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고. 와, 전혀 저희는 이런 퍼즐 같은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경원님이 참. 그러니까요. 근데 게스트들끼리 다 그렇게 인연이 있어요. 하게. 네, 그러니까 양경은 평론가가 안현신 시집에 평을 썼을걸요? 맞아요. 네, 네. 제 시집에도 해설을 쓰셨고, 네. 양경원 평론가가 마감을 조금씩 늦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조금씩 늦기로 유명하신데 제 해설은 늦지 않았다. 그래서 네. 그래서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정말 다 이렇게 이으려면 다 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니버스다 진짜. 네. 저희 김현시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죠. 우리 소개. 반편지님들을 위해서 김현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낮의 해변에서 혼자,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장송행진곡, 그리고 산문집으로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웨터, 질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소설도 쓰셨거든요. 네. 고스트 듀엣, 고유한 형태,
등이 있습니다. 아, 다방면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진정한 작가. 다자. 그리고 진짜 혹자는 김연이 한 명이 아니다. 아, 이런 루머가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었고요. 음. 진짜 있으면 좋겠네요. 저 말고 음. 한두 명 더 있어서 쟤는 놀기만 하고 쟤는 글만 쓰게 하고 쟤는 일만 하게 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바쁘시죠. 근데 어쨌든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만 출퇴근도 쓰는 하고. 것도 아니에요. 출퇴근 직장인에 응. 그리고 그 문학계 이금이시잖아요. 네, 각종 행사의 사회자로서 그 능력을 뽐내고 계시고 최근에도 저랑 같이 맞아요. 마음택은 또 사회 봐주셨거든요. 그 네. 마음대는 시리즈 전이 이제 저랑 했잖아요. 네. 도대체 그래서 정말 한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 마음택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이제 아솔님이랑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북토크 혹은 뭐 이렇게 토크 자리가 있을 때 자주 봤잖아요. 네.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진영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진영 팬들이 제 팬 같고 아솔님 좋아하는 팬들이 제 팬 같고 그런 기분이 좀 느껴져요. 늘 보니까 좋다. 내가 언제 이렇게 팬들을 많이 거느려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네. 시인님 팬들도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많아요. 그들도 그쵸, 많죠.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매혹적이시잖아요. 예, 글도 그렇지만 또 만났을 때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진짜 매료되잖아요. 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아솔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 진짜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녹음 딱 시작할 때도 전 흰매거리 없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인님 딱 등장하시면서 짱짱한 목소리로 딱 이제 나오시는데 저는 갑자기 든든해졌어요. 오늘도 됐다. 그냥 기대 가자. 저 힘에 기대 가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여행 네. 다녀오셨죠? 아니 얼마 전에 최근에 어제 왔고요. 금요일 날 도쿄 가가지고 사회 하나 보고요. 네. 아 사회요? 네, 사회를 왔어요. 제가 기획 겸 사회자로 갔는데 한국에 있는 1인 출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이틀은 열심히 놀다가 왔습니다. 네. 그 일본 가시기 전엔 또 베트남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고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 다낭 대학교의 한국어학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대학에서 한국 문학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교류제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가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아 출장 겸 음. 이제 거기서 또 음. 휴가 겸. 휴가 겸 했고 네. 거의 아시아의 별이라고 사람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연차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네. 슬픈 아, 소식을. 너무 슬프다. 맞아요. 연차가 1월에 이렇게 다시 리셋이 되는데 지금 0.5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반차가 남아있어가지고 어머 지금 이제- 상반기만 끝났을 뿐인데 네. 하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과 함께 고민을 상담했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땡겼어. 그래.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또 땡겼어.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면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손쉬운 거잖아 해법이. 그래서 그럼 되겠구나. 땡겨 쓰고 땡겨 쓰다가 그만둔다. 진짜 도시인의 삶이다. 현대인의 삶. 뭐든 땡겨 쓰는 거. 저 그거 기억나세요? 김현시 님이 저에게 정말 뭐랄까 신기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경험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우연히 그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즐겨 듣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을 때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뮤지션을 만나는 경우 음.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는 뮤지션이 아, 강하정밖에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지금 틀면 그런 경험이 되는구나. 제가 그때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을 때 카페에서 김현신님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옆 테이블에 앉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서 어디에 있는 카페였어요? 창비 아. 밑에 있는. 근데 저는 그때 창비 다니신다는 거 알았나? 아직도 기억이 그래서 나거든요. 인사를 했어요. 인사했는데 너무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맞아요. 저도 옆에 앉았는데 저거 내 책 같은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책이었어요? 작가들도 그때 질문이 질문이 있습니다. 있나 이 책이었나? 맞아요. 근데 그거였어요. 아무튼 얼핏 봤는데 내 책 표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되게 신기하거든요. 작가들도 싹 봤더니 아솔님이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딱 드렸죠. 그런 경우 있으세요? 뭐 어떤? 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요? 지하철, 버스, KTX, 비행기, 뭐 길거리, 심지어 서점 제 책을 읽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진영이 원체 잘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거의 있는 편이니까. 네, 잘 안 다니기도 하고 그 일부러 그런 대중교통을 타면 그 타인을 잘 보지 않아요. 네. 그냥 검은 창에 비친 제 모습만 보고 있으려고 애쓰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검은 창에 비친 내 모습만 보려고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게 나는 예의 같은 거예요. 아. 네, 되게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거나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철이나 버스나 기차나 뭐 책 읽는 분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럼 너무 궁금해요. 대체 어떤 책을 읽고 있나. 그래서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책 제목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넘어지면서 이렇게 좀 그러는 편이고 그리고 그게 큰 신뢰나 무례가 아니라면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혹시 지금 무슨 책 읽고 계세요?라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외국 나가서는 종종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궁금하다고. 네. 아무튼 근데 저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몇 분 만났었고 되게 신기하고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서 그거 제 책인데요. 서명 한번 해드릴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보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 책 읽으시네요 하면 막 너무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게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그쵸.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얼마 전 도서전 있었는데 도서전에서 그 봄날의 책 부스에서 책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었는데 저 끝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김현시 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면서 자기가 입술을 열면이라고 하는 시집을 너무너무 잘 읽었고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연히 당시 내 앞에 있었고 이게 너무 운명 같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팬분들이. 맞아요. 근데 또 시인님은 그렇게 길에서 시인님의 책을 읽는 분들을 만날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책을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네, 시, 에세이, 소설 가리지 않고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장르 불문하고 쓰시는 분이 손에 꼽히죠, 사실. 시 에세이, 뭐 한강 소설 작가님. 에세이 있지만 소설까지
한강 작가님이요. 네, 한강 작가님이 뭐- 시, 소설, 에세이 쓰시죠. 아,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또 꽤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장욱 네. 선배님도 박연준 연준도 쓰고 님도 있고 그렇고. 강성은 시인도 소설을 냈으니까 신혜옥 시인님도 맞네. 냈고 또 꽤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다 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꽤 있는 게 아니고 손에 꼽았네요, 진짜. 열 손가락에 그러네요. 꼽아요. 그러네. 네. 꼽으려고 하면 또 네. 그러네요. 그다음부터 또 없네요. 그러니까 요즘엔 뭐 쓰세요? 요즘에 마감이 있는 걸 쓰는데요. 네. 근데 두루 쓰는 것 같아요. 뭐 시도 쓰고 있고 소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추천사를 써야 되는데 네, 아직 못 쓰고 있어가지고 추천사도 써야 되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 멀티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시 쓰고 또 그 동시에 소설도 소설도 쓰고 뭐 에세이도 쓰고 그런 편인데 시는 그런 느낌인 거야. 뭔가 써야지 하고 쓰진 않아요. 그냥 시는 아무 때나 그냥 써요. 아무 때나. 출근하다가도 쓰고 퇴근하다가도 쓰고 뭐 아무 때나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러면 시인님께 시는 그냥 쓰는 글이고 소설이나 에세이가 오히려 써야 해서 쓰는 글에 가까운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생활하면서도 막 빨래 개면서도 막 스쿼트 자세로 해가지고 빨래 개고 막 맞아. 설거지 할 때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시 같아요. 그냥 몸에 너무 배어 있어가지고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그게 시이고 근데 운동 뭐 헬스장을 가거나 운동센터 가서 열심히 막 들어 올리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거는 소설 같고 아예 딱 시간 잡아가지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인이 아닌 사람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한 편의 시가 네. 쓰기 시작해서 끝날 때 그러니까 이 시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와 그거는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feel, just feel. 동일한 just 질문을 feeling. 제가 박준 박준 시인한테 시인한테도 했잖아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시인님은 긴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박준 씨님 그때 에라 모르겠다. 음. 이게 되면 이제 오.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라기보다는 뭔가 오히려 말줄임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줄임표를 붙일 때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이 문장보를 붙임으로 해서 그거를 갈무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쓰고 있다가 이쯤에서는 말을 그만하고 말줄임표를 붙여서 당신들이 이어가세요라는 느낌, 상상하세요라는 느낌. 그러면 시인님은 여러 시를 동시에 쓰시는 편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의 시만 저는 쓰 하나의 시는 한 번에 쫙 그냥 그것만 쓰고 여러 시를 조금 썼다가 두고 조금 썼다가 두고 그래서 병렬로 막 고치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고 한 번 쓰기 시작했으면 그냥 쭉 써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맡은 역할이 질문쟁이 역할이어가지고 평소에 궁금한 거 여기서 다 물어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음. 제목을 딱 써놓고 시를 쓰시는 편이 많으세요? 아니면 시를 쓰다가 제목을 붙이는 편이 많으세요? 맞아, 이런 게 궁금해요. 난 궁금해. 비슷한 비율일 것 같기는 한데 제목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제목이나 뭐 이게 한 번에 훅 문장이 떠오르면 그걸 그냥 제목으로 삼고 쭉 이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가령 뭐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떠올랐어. 그러면 혹은 어딘가서 봤어. 그러면 하고 쭉 이어서 써내려가는 편.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다 그려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딱 단서에서 시작해서 써 나가는 편. 맞아요. 생활같이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진짜 확
그게 떠올라가지고 맞아요. 시작되고 끝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시는 대체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계획하고 쓰지는 않고 오히려 근데 시집은 계획적일 수 있는 것 같고 시집이라고 하는 것은 앨범 만들 때 그 앨범의 어떤 곡들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주제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집도 내가 가령 한 50편의 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 때 이 책 전체가 어떤 톤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 읽는 사람한테 가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좀 기획도 하고 구상도 하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저는 약간 특이하게 그 매번 시집이 나올 때마다 어떠한 시가 쓰이거든요. 그 한 편의 시가 딱 쓰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 이거다. 그래서 이 한 편의 시를 딱 뿌리 삼아가지고 그 시 이후에 그 시가 써진 이후의 시들은 다 어떤 톤을 맞추려고 하고 어떤 주제성을 좀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시집 한 권을 꾸릴 정도의 편수를 딱 완성해 놓는 거예요. 제가 앨범 만드는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어떠한 노래가 있으면 맞아요. 그냥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안도가 된다? 맞아요, 그래 맞아요. 이 한 곡이 있으니까 이 앨범은 단단하게 뭔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결국에 안 돼도 이 한 곡만 있어도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앨범의 핵심 음악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이제 앨범이 조금 뭐랄까 갑자기 맞아요. 풀리기 시작. 풀리는 느낌이 좀 풀리는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권의 시집을 묶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시가 언제 올지도 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그 시가 언제 올지는 그러니까 이 시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딱 쓰여지고 나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는 그 시를 중심으로 이 시집에 넣을 수 있는 시를 쓰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런 작품이 하나 있으면 내가 뭘 애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 정리되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맞아요. 하나에 이렇게 탁 품어져요. 내가 계속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어서 그런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그게 너무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인님의 시집은 시집마다 정말 그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시집마다 확실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이 시집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맞아요. 하나의 덩어리들이 착착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자로서 내가 이 시집을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 순간.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앨범을 내거나 뭐 소설집 내도 막 이렇게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막 그런 거 압박이 있잖아요. 막 있죠.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저는 늘 달라지지 않는데 그렇지만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 코어한 어떤 것들은 다 간직하고 가는데 그거를 간직하면서도 매 시집이나 매 책마다 조금씩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면을 보여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바꿀 순 없고 어려운 일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집마다 다른 그 어떤 분위기 가 있으니까. 네. 저는 에세이집도 많이 냈는데 산문집도 많이 냈는데 다 다른 산문집이라고 생각해요. 편편이 다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좀 쓰는 사람으로서도 재미있고 너무 자기 복제적으로 글이 쓰여지거나 책이 나오거나 그러면 좀 싫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묶던 한 편의 시나 글을 쓰던지 간에 그 전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거를 해야지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지만 또 내가 아닌 듯한 맞아요. 그거 뭐랄까 그거. 좀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서브스턴스야 거의. 그러니까 글은 보통 언제 쓰세요? 그 많은 글을. 글은 주말에 사실은 좀 몰아서 쓰는 편이고 아주 급할 때는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마감이 있는 글은 네, 마감이 있는 글은 그렇게도 써요. 근데 그래도 너무 정말 반성하게 돼요. 저는.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아까 밖에서 이제 낭독하실 때 막 이야기 좀 주고받다가 아, 여기 잠은 죽어서 자야지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근데 잠도 자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지 잠도 자야지.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못 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아까 시 쓰기가 생활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시 쓰시겠죠.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 그냥 네. 습관적인 그런 거니까. 이제 상반기가 2025년 절반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이제 7월이니까 녹음이 7월 1일이니까. 근데 정말 오늘 딱 되자마자 일을 줄이겠다. 앞으로는 좀 일을 줄이고 좀 쉼도 하고 갖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솔님께서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또 받고 맞아. 챙기고 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까 어디 뭐 이제 2달 방학이라서 하면서 시간이 이제 난다 하셨는데 그 시간이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또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 그런 게 있죠. 두 분은 어떤 상반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반기 결산할 때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 딱 7월 1일이니까 녹음 날짜가. 저는 상반기 생각보다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작년은 정말 이런 체크인에서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시죠? 살짝 이렇게 구겨져 있는 쓰레기. 그것도 사실 좀 웅크려 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뭐 일은 했지만 스스로가. 근데 올해는 조금 뭔가 활기차진 활기가 좀 생긴 상반기를 보냈어요. 좀 바빴어요. 다행이네요. 뭘 막 배웠어요. 맞아. 계속 레슨. 누가 뭐 해 하면 뭐 레슨 받아. 뭐 레슨 받아. 여기서 말해도 돼요? 네. 아솔님 요즘 뭐 배우는지? 아, 예. EDM. 예. 요새 EDM 배우세요? 네. 이제 선글라스만 끼고 다닐 거예요. 다들 춤추게 만들 거예요. 그때 저희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EDM이 아니고 뭐 다른 거였는데 배운다는 게. 뭐 기타도 배워요. 아, 그쵸. 클래식 기타도 기타도 있고, 배우고. 클래식 기타와 EDM까지. 배우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아시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인강만 미친 듯이 듣고 복습을 안 해. 그래서 늘 새로워요. 갈 때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바쁘게 그러면서 좀 예열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하반기엔 좀 뭔가 아웃풋을 하기 위한 예열의 시간을 가졌다. 새 앨범에 그런 EDM 계열의 노래 같은 것도 넣으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 있는데 앞에 내세우진 않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되게 멀리서 들리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있는 듯 많은 듯 구찌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도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반응이 좋으면 조금씩 볼륨을 키워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솔님의 EDM? 괜찮을 것 같죠. 네, 어울려. 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컨셉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이들 반대를 하실 것 같아서 약간 확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살짝 이제 약간 한 번씩 이렇게 땡겨보다가 아무튼 제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 진영님 어떠셨어요? 상반기. 저요? 저는 이제 12월 말에 제주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일하려고 육지로 올라온 거니까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외부 일을. 네, 외부 일을 정말 4월 달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쉽게 한 달을 보냈고 5월은 진짜 미친 듯이 집 밖에서만 다닌 것 같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어딜 가왔어. 네, 그러니까 그러는 틈틈이 마감도 했었어야 돼가지고 저는 약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4, 5, 6월을 보냈어요. 4월부터 6월까지는 약간 두려운 마음. 네.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아, 이번 달 내가 버틸 수 있나? 예, 라고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 예, 약간 좀 위태위태했어요. 칠월- 열심히 사셨네요, 진짜. 정말 7월도 그렇게 보낼 예정이고, 아, 예,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지금. 아니 해외도 좀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네. 중국으로 나갔다가 제주로 들어와서 서울로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스케줄이시더라고요. 네, 7월에는 약간 그런데, 투어. 예,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집에 있고 싶어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추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의 새로운 면을 또, 예, 깨닫고 있습니다. 올해 좀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 체크인 라디오도 하시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김이박채 유튜브에도 이제 활동하시고 또 해외 가서 또 막 교류도 하시고 여기저기 또 북토크 강연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신작도 나오고 또 개정판 소설집도 준비하셔가지고 또 나오셨고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 팟캐스트도 그렇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을 핑계로 사람을 만나자. 그러니까 아솔 씨도 약간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해야 그래도 내가 사람을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여서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핑계 대고 만나자. 뭐 이런. 평소에는 바쁘니까 약속하고 만날 순 없으니까 이거를 핑계로 만나자.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일이 들어오면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 일을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좋아가지고 계속 하는데 일이 그렇게 되면 일이 일로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맞아요. 멀리 가더라도 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 사람과 같이 막 여행 가는 거야 라는 것도 되고 이래서 일이 일로만 남지 않는 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끝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 쉬나 봐요. 우리 셋 다 바쁘게 지냈네요. 네. 상반기는 다 그렇게 훌륭했다. 보냈네요. 저도 진짜 바쁘게 지내서 하반기는 좀 건강을 챙기면서 조금은 돌보면서 지내자. 네, 잠도 그런 좀 생각이 자고. 듭니다. 잠도 좀 자고. 맞아요. 바쁜 게 좋은 거죠. 거의 굉장히 그 클리셰한 우리 진행이네요. 상반기 바쁘게 살았으니 네. 하반기는 쉬면서 몸도 챙기고 이러자는 게 그런 거 없어. 상반기 바빴으니까 하반기도 바빠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 김현신님 뭐 인터뷰나 어디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네. 시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한 뭔가 이런 계기나 그런 과정들 궁금하거든요.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년 한국일보라고 어린이들이 보는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 한 켠에 그 엽서, 시와 엽서 콘테스트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엽서에다가 그림 그리고 시 적어가지고 보내면 그걸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최우수도 주고 우수도 주고 막 이런 거였는데 제가 거기에 보냈었어요. 우연히 그 교실에 있는 신문을 보다가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쟁이 산이었나? 뭐 제목 그랬었는데 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갈아입는다. 뭐 봄에는 노란색, 여름에는 초록색, 뭐 겨울에는 흰색 옷을 갈아입는 멋쟁이 산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잘 썼다. 아니, 노래 가사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보냈는데 그게 그 입선인가? 아주 그냥 작은 이렇게 살짝 나오는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문 한 켠에 내가 보낸 엽서가 아주 자그마하게 사진에 실렸는데 그게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책을 열심히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뭐가 계속 끄적끄적 쓰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뭐 시라는 걸 처음 써봤고 쓴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 그 뒤로는 계속 뭐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문예부 생활을 했었고 중학교 문예부 들어가서는 시로 시작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그게 분야가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문, 어떤 사람들은 시를 썼는데 중3 정도 됐는데 문예부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너는 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산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산문을 썼어요. 문예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100일장 나가도 산문으로 나가고 막 이랬는데 또 한 고2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아 너는 산문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보였던 그러니까, 거지. 시도 산문도. 뭐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 나 선생님에게. 근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 국어 선생님이 꿈이기도 했던 거예요. 문학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뭐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영화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영화 하는 사람도 뭐 감독도 있고 모두 있을 텐데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영화 카피라이터. 그래가지고 막 그 카피라이터 그 영화 신문에 광고가 예전에 많이 실렸었잖아요. 그거 다 스크랩 해가지고 써보기 그 모으기도 하고 혼자 막 은행나무 침대 제가 막 카피 쓰고 막 이랬어요. 천년의 사랑을 넘은 막 어떻게 그 영화들 마누라 죽이기 이런 거에다가 막 또 막 쫙 써보기도 하고 아 너무 귀엽다. 어쨌든 영화 쪽에 관심도 글 쓰는 일에 대한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학도 국문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 소설 왔다 갔다 쓰고 네 그러다 이렇게까지 됐네요. 글 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는 이거는 너무 섣부른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인간의 자아가 깨어나는 시기가 11살이라고 생각해요. 딱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대부분의 어떤 그게 깨어남은 그때 저는 진정한 첫 번째 사춘기는 11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4학년 7반 오목을 미친 듯이 둔 기억밖에 없는데 오목밖에 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걸 언제 그렇구나. 느꼈냐면 제가 학원 입시학원에서 좀 일을 몇 년 했었거든요. 20대 때. 그때 3학년과 4학년에 큰 차이를 느꼈어요. 4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3학년 때는 한없이 그냥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들도 11살이 되면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11살도 생각해 보게 됐고 여기 시인님도 11살에 11살이 되면 뭔가가 깨어난다. 어떤 억압과 혹은 어떤 차별과 혐오 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로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퀴어니까 게이니까 그 남중 남고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만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진짜 많이 썼어요. 그때 거의 일기장에 거의 막 욕과 막 누구 싫다 죽일 놈 막 이렇게 욕하는 거가 있고 옆에는 짝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욕과 사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기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글을 쓰는 매일매일 썼으니까 그 매일매일 쓰기의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도움도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계속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고백 못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의 다양한 감정들을 살피게 되는 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시나 글쓰기로 이어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진짜 그 중고등학교 때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종이에 쓰면서 근데 시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분노와 증오와 외로움의 글을 쓰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그 글쓰기가 저는 저의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글쓰기. 맞아요. 저는 좀 달랐던 게 저는 그런 날것의 마음을 글자로 쓰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글을 쓰는 거는 적나라한 걸 못 쓰겠어요. 그게 뭐 저의 성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그래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제 글은 진짜 마음을 아무도 보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저는 남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작가님들 보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일기에 진짜 엄청 솔직하고 날것의 마음들을 막 쓰셨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어떠한 글을 쓰는 거에 뭔가 겁이 없이 처음에 이걸 담아서 내 마음을 적을 수 있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약간 글의 어떤 뭐 이렇게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 글쓰기에 그런 게 일기장에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사람으로서는 대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아예 결심을 했었어요. 저는 워낙에 작은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저 말고 다른 퀴어를 많이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면 이 세계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더 넓은 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김현이 아닌 다른 김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게 달걀 껍질 쫙 깨듯이 다 벗어 탈피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OT 갈 때 너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는 그 버스를 타고 단체로 다 같이 어디론가 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뭐 소개도 하고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고 이랬는데 그 시골에 살던 저였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어요. 그 버스 통로를 뛰어다니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췄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막 무슨 뭐 가요 이런 것도 아니고 옆집에 사는 개 이름 빙고라지요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통로를 뛰어다니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그 동기들이 다 어디서 또라이 한 명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라고 했더니 저를 되게 다르게 본 거야. 그동안의 그 김현과 되게 다르게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어울리는 친구들, 선배들 전부 다한테 저 남자 좋아해요, 게이예요 다 얘기하고 다녔고 근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어떤 차별적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더 이렇게 열려 있기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좀 변화했었고 근데 그 변화 속에서는 그 배웠던 것들, 읽었던 책들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대학 가서 여성학 수업 들었는데 그게 되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여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고 내가 품고 있었던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것들 여자 같다라는 이유로 막 놀림받고 이랬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건 나의 수치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페미니스트들한테 도움도 많이 얻었고 최근은 아니고 아마 은효 작가님 인터뷰집에서 맞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들의 부끄러움이구나. 그거를 그때 맞아요. 깨달으셨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요즘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퀴어다라고 밝혀도 괜찮은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20년 전이잖아요. 거의 그쵸. 25년 전?
이면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달랐고 지금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있었나요? 그건 대학 때였고 고등학교 때는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뭘 봤어야 되고 맞아.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 요즘에 그 양귀자 선생님의 소설들 다시금 막 읽히고 있잖아요. 제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고 하는 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의 거의 그런 책상, 독서실 책상 앞에 늘 붙어져 있던 문구였어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근데 그게 그 강민주라고 하는 그 소설 주인공한테 이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했던 건데 여하간 그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랬는데 그렇게 다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학에 가면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다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난다. 나는 이제 혼자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고향이 주는 어떤 아늑함과 그리고 고향집이 주는 부모님이 주는 그 안정감, 편안함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굉장한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시절에서는. 그래서 그 억압된 상황들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다. 좀 더 나도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 나로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밝혔을 때 어떤 받아들여짐이라고 할까? 그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커밍아웃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나의 자존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끝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 나의 자존이라고 하는 게 나로서만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퀴어 퍼레이드나 이런 데 가면 퀴어 당사자인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응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335 되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한 공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회에서도 늘 무슨 뭐 노동운동하는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성이나 뭐 성소수자나 환경운동이나 난민운동하는 분들도 다 같이 있다라고 그걸 확인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막 중고등학교에도 강연을 좀 가는데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중고등학교 안에서 우리 반엔 그런 사람 없지? 막 이렇게 대묻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혐오나 차별의 상황에 이렇게 딱 내몰리는 학생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저런 탄핵 집회 현장에 소수자들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듣거나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혼자 있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귀한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널리 많이 공유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너무 소중하고 맞아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맞아요. 많이 말하고 알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다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귀 막고 눈 막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어떠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대면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좀 분위기들이 그래도 조금은 점점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묻 위로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 그쵸. 예전엔 그쵸. 아예 뭐 없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진짜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긴 했구나라는 게 예전에 제가 막
십몇 년 전에 퀴어 프라이드 이제 한 14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막 열리고 막 얼마 안 됐을 때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손 흔들어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가거나. 근데 요새는 여기저기 손 흔들어주는 분들도 많고 막 밝게 웃으면서 막 응원하는 분들도 꽤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네.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천천히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저도 예전에 다큐멘터리 막 보고 이랬을 때 그 얘기가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청소년 친구가 이제 그게 아마 성소수자 부모님들 맞아요. 그 다큐였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울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잠들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어린 아이가 맞아요.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든다는 게 사실 그 사실이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걔 자체도 그래서 저는 되게 울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알려고 하고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사실 우리가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냥 이유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냥 잘 모르고.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고 맞아요. 그런 기회들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시인님이 시와 소설과 에세이로 네. 계속 하고 계시죠. 그쵸. 그렇죠.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등등으로도 하려고 하고 뭐 낭독회를 한다든지 최근에 또 그 동네 퀴어 위크라고 있어요. 그 마포구 일대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이렇게 곳에서 동네 퀴어 위크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에 낭독회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퀴어 당사자인 시인들 모셔다 놓고 카페에서 이렇게 낭독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동네에도 퀴어가 있고 동네에도 퀴어 시인이 있고 동네에도 문학과 낭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시인들 쫙 앉아 있었는데 저는 80년생이잖아요. 근데 80 퀴어부터 00년생 퀴어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00년대까지 퀴어 시인들이 일렬로 앉아가지고 낭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되게 벅찬 기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 핀드에서 한 네, 그건가요? 핀드에서 했을 때. 80보다 더 7 거기도 나오면 좋겠다. 그쵸? 7, 8 이런 분 나오고 점점 알려지면 60년대, 이제 네. 50년대생까지 쭉 거슬러 가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다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맞아.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니까 시간이 시간이 저는 너무 많이. 너무 편하네요. 저는 게스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었으면 계속 시계를 보면서 체크를 할 텐데 저는 게스트니까 시간은 니들이 체크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근데 나 지금 너무 늦게 체크했어. 그래서 나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또 여쭤봅니다. 김현 시인님과 음악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없죠.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집 호시절에 일러두기에는 심지어 이런 음악을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를 먼저 써놓으시기도 하셨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악이 없는 생활을 잘 안 하잖아요. 뭐 물론 음악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호시절에 들어가는 시들은 대체로 생활에서 이렇게 길어 올린 시들이 많은데 내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것들을 시 안에 다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집 호시절이라고 하는 시집 저의 집에는 이런 음악이 흐르고 있답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같이 듣고 싶기도 했어요. 내 집에 흐르고 있는 노래들. 그래서 이 시들 좀 들어주세요라는 걸 적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시에
훨씬 더 많은 그 대중가요 가사들이 쓰였었어요. 근데 그게 저작권 이슈 때문에 다 살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 바꿨어요. 빼기도 하고. 제가 오늘 낭독한 가장 큰 행복에도 우린 아직 젊기에 예, 네, 맞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좀 변형을 조금씩 해가지고 저작권 이슈에 어쨌든 그게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안 바꾼 게 우리들의 천국 주제곡. 기다려. 내 몸을 둘러싼 안개 해치고. 정작 가수는 가만히 있고. 저는 몰라요. 이 노래 모르시나요? 몰라요. 아무튼 이 노래 그 부분은 습으로 맞아. 네 앞에 설 때까지. 가사가 왜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그 노래는 가사 절대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박주현 선생님 작사하시는 박주현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쓰고 싶다라고 출판사에서 연락 드려서 근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시인님과 저가 비슷한 연배여서 그런지 그 변형된 그또 전 다 알 것 같고 그니까 가사가 막 떠올라요. 맞아요. 멜로디랑 이런 게 막 떠오르고 그래서 진짜 근데 또 호시절에는 없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정발산 송년우 네, 이건 울고 싶은 마음이 들면 스윙을 떠올린다. 이거는 지어내신 네. 거죠. 그건 지원했어요. 네, 네. 네. 울고 싶으면 스윙 그거는 이 책을 같이 편집해준 김선영 편집자이거든요. 지금은 핀드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그 선영이 스윙을 해요. 아무튼 스윙 네. 쓰셨죠? 아무튼 스윙도 쓰셨고 근데 같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 책이라는 게 시는 작가 혼자 쓰고 글은 작가 혼자 쓰지만 책은 절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재밌게 넣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을 만들어서 넣었고 정발산 그 송현우는 그 해설을 나영이 썼어요. 김나영 평론가가 썼는데 그 연우라고 애기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뭔가 선물처럼 주고 싶더라고요. 나영과 종원과 연우 가족에게. 그래가지고 없는 노래 제목을 불어 만들어가지고 썼어요. 정말 센스 있으셔. 이제 노래 가사도 쓰시겠는데요, 곧? 쓰시면 좋겠다. 네, 근데 노래 가사 굉장히 어렵다고 그 안미옥 시인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 자기는 김이나 선생님의 작사법 같은 것도 책을 사서 볼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만약 제이 오면 하실 거예요, 가사?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밖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일을 줄인다고 했는데 네. 제이가 오면 이 일은 왠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러면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사는 받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하실 것 재밌을 같아.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작사하셔도 되게 뭔가 아이돌? 아이돌 음악 작사. 아이돌. 네. 되게 도전하고 싶은 그러게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해방감을 느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는 아이돌 그 작사를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하면서 굉장히 뭔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제 어법들이 아니니까 그치, 맞아요. 화법들이 아니니까 근데 뭔가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넌 나를 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잘 하실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시간을 달려서나 그러니까 아이브의 다이브 같은 거나 뭔가 살짝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가사 잘 쓰실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제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윤종신 같은 건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 생활형 가사들 있잖아요. 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걸 떠올렸는데 갑자기 아이돌 하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런 약간 타임슬립 주제에 어떤 되게 그 다시 만난 세계 같은 느낌의 그런 가사 진짜 잘 그런 가사 쓰시고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잘 쓰시고 그리고 뭔가 세계관을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복잡하게 가면 너무 괴롭지만 딱 그 가사 몇 분 안에 여기 안에 뭔가 세계관을 세계관을 확 하면서 갑자기 내가 아닌 제가 너무 모순적인 굉장히 억압받는 지금 사람인가? 너무 신기롭지 않아요?
내가 너무 눌러 있나? EDM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싶으신 거야 지금. 그런가 봐요. 제가 눌러 있는 뭐가 있나 봐요. 포크송으로 상 받으셨으니까 맞아. 이제 다른 세계에 다른 나가 세계로. 갈 법하지. 윤상님처럼 뭔가 다재다능하게 다 하시잖아요. 아이돌 맞아. 것도 하시고 잔잔한 것도 하시고. 새로운 것에서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를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해도 40년은 더 할 수 있어. 40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좀 부족해요. 더 해주세요. 보내드려야 되긴 하니까.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고정 질문이 있거든요. 고정 질문에서도 또 많은 이야기를 그럼요, 해주실 것 네. 같은데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들 오시면 버킷리스트 하나 말씀해 주시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 네. 버킷리스트 원래 좀 그 적어 놓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적어놓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하는 편이고 사실 저는 약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냥 뭔가 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너 다 하면서 기쁘게 잘 살았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막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막 적어놓고 이러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 좀 공유해 주시죠. 소망하고 있는 거 춤을 추고 싶어요. 춤? 네. 어떤 좀 춤도 장르가 많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인데 그 따지면 현대무용 같은 걸 것 같아요. 제가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생애에 태어나서 어떤 예술을 할래라고 하면 저는 춤추는 사람, 춤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냥 뭔가 몸으로 나를 표현하고 내가 느끼거나 이렇게 뭐 감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춤을 조금 더 열심히 자주 추고 싶어요. 네. 너무 멋있다.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같이 택시 타고 오면서 저 혼자 한 생각이 시인님 손이 참 이쁘네 이거였거든요. 그 손이 되게 예쁘고 선이 살아 있어서 이 저 손 예쁜 손가락으로 뭔가를 현대무용도 그런 거잖아요. 손끝으로 이렇게. 손끝, 발끝 막 끝을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도 네. 맞아.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막춤을 추러 배우러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 1일 워크숍이었는데 막춤을 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춤을 추긴 추는데 그 현대무용의 기본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막춤을 추는 건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춤 워크숍이 있으면 좀 자주 듣고 싶고 그리고 막 이태원 이런 데 자주 못 가고 이랬어요. 자주 안 가기도 하고. 근데 종종 이태원 클럽 가서 춤도 좀 춰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도쿄 가서도 그 퀴어 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춤췄고 네, 베트남 가서도 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춤췄고 그래서 푹 빠져 계시는구나 요즘. 네 요즘 춤에 좀 빠져 있나 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춤을 더 자주 추자. 그런 또 바람이 네. 있으시고 저희 또 버킷리스트 질문 말고 또 정해져 있는 질문책. 네, 질문책. 질문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그냥 딱 펼치시면 네.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뭘까? 펼쳤어. 두 개 펼친 면이 있는데 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골라서. 이걸 해야 되겠어요. 하나 너무 간단한 거여서 내가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 라고 궁금하다. 네. 내가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할 때 언제 있지? 저는 약간 대체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대체로 좋다. 매 순간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말하는 편인
그래서 거의 매 순간이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네,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매 순간. 우리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는 안 오셔도 되겠어요. 우리 그런 거 하나 해야 되거든요. 제일 건강해. 제일 건강해. 강사로 오셔야 돼. 강사로 오셔야겠다. 여러분 언제 예쁘다? 매 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 예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옆에 이제 사랑꾼 진영이 있으니까 저는 매 순간 사랑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연인한테도 그렇고 그냥 매 순간 애정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매 순간 받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실망스러워요. 맞아. 그럴 때 서운함 있지.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꼭 그 얘기 먼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주는 사랑은 받아라 그냥. 내가 표현을 많이 한다. 마다하지 말고. 마다하지 말고 받아라. 내 사랑이 고갈될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근데 저도 시인님이랑 비슷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참을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남발하면 질릴까봐. 상대방이 질릴까봐. 그리고 너무 남발하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말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를 참을 때가 있죠. 오늘도 참더라고요. 아까 텍스트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꼭 참고 있더라고요. 짝꿍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꼭 참고 있더라고. 내가 나이스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기 위해서 참는 것들이 있죠. 쿨하고 나이스한 사람. 쿨하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내가 보이고 싶어서. 꾸며지는 것들이 있네요.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꾸미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매 순간. 매 순간. 너무 좋다. 네. 갑자기 궁금해요. 어떨 때 제일 자신이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없어요. 네. 저는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너무 명함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까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없어요. 아니 지금 배웠잖아요. 매 순간 전 저의 잘못을 찾죠. 나 같은 사람은 좀 진짜 그거 해야 돼. 워크숍 맞아. 해야 돼. 맞아. 그렇구나. 워크숍 해야 돼. 치료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강사님으로 오셔야 돼요. 자존감 수업으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대답을 들어가지고 김현 작가님께 아솔님은 언제예요? 저요? 문득 궁금. 저는 이 중요해요. 장소가. 저희 집 화장실 거울 이게 화장실 거울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가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나는 나를 못 보잖아요. 난 항상 비춰진 모습만 보니까. 근데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저희 집 화장실 아침 푹 자고 난 아침에 세수하기 전 세수한 다음은 조금 뭔가 그 필터가 약간 사라지거든요. 그때 가장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무대 위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상황이 메이크업을 받고 핀 조명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노래를 할 때가 멋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너스레 떨 때가 멋있어요? 간주 때.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요, 말하는 것도 아니요. 그 음악에 이제 이렇게 스며들었을 때, 간주 때. 정도 때 이제 그럴 때. 좋네요. 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예쁘고 멋있는 때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글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대랑은 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쓰고 있거나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도 맞아요. 예쁘고 맞아. 멋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고정 질문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네. 굉장히 또 재미있는 입담으로 저희를 많이 웃겨주셨는데 너무 체크아웃을 하고 싶지 않고요.
또 마지막까지 미룰 이렇게 수 있잖아요. 이 체크아웃 시간도 전화해가지고 돈 맞아. 좀만 더 내면 예, 이루어질 맞아요. 수 있는데 돈 내고 싶어요 지금. 오. 너무 좋다. 네, 돈 드리고 싶네요. 네. 음.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두 분이랑 정말 무슨 그런 호텔방이나 숙소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어가지고 편안하고 즐겁게 했고 또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같이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하게 되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정말 프로그램을 살려주면서 오, 또 이렇게 에어비앤비 체크아웃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감상이 너무 즉흥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첫 소개 때 겨울에 또 모시면 되죠 이랬지만 아닙니다. 사계절 또 멀지 않아 또 지금 못다한 말이 너무 많아요. 못다한 말이 맞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또 조만간 또 네. 모시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이만 우리 김혜연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낭독 하나 해주실 오, 건데 맞아요. 네. 어떤 거 낭독해 주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앞서서 최진영 작가님께서 시 하나를 읽어주셔가지고 저는 짧은 산문 하나를 네, 들고 왔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방송 말미에 있을 작가님의 낭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 라디오 체크인은 2주마다 월요일에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에 업로드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채널로 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위해 저희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우산 라디오 네이버 카페 찾아와 주셔서 남겨주시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즐겁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네, 섭외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음에 저예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아직 미정이고요. 매번 그렇지. 네, 깜짝 손님 매번 모셔가지고 네. 그렇지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김현 시인님의 작별 인사도 저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 같이 체크아웃 할까요? 네. 김현 시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여행지를 위해 체크아웃 할게요. 안녕. 안녕.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기다리던 첫눈이 내렸다. 겨울이 돌아왔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부터 누구나 첫눈을 기다린다. 혹시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다. 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신은 한 번쯤 자기 삶을 돌아봄직하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이 눈송이가 흩날린다고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노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새하얀 눈밭 위에 쫑쫑쫑 찍힌 작은 동물의 발자국을 사진으로 남기고 길고양이들을 위해 깊은 그릇에 물을 담아 내어놓는다. 계절 따라 가만히 마음의 처마 밑에 앉아 푸르른 어스름을 응시하는 그 사람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형용사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름답다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는 것이다. 흔히 쓰는 말도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새삼 달리 느껴진다.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단어에 꼭 맞는 내 인생의 예문을 찾아보게 된다. 첫눈이 내리면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던 누군가, 무언가가 떠오른다. 당신은 처음으로 사랑했던 존재를 기억하는가?
눈이 소복이 쌓인 창밖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선 이의 눈빛을 보노라면 이해하게 된다. 모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름답다. 봉숭아물을 드리기 위해 엄마랑 누나랑 모여 앉아 봉숭아 꽃에 명반을 넣고 빻아 손톱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비닐로 감아 실로 묶던 여름 저녁 풍경이 떠오른다. 첫눈이 올 때까지 손톱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불어 손톱을 깎지 않은 적도 있었다. 봉숭아물을 들인 지 오래됐다. 허전한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봉숭아물로 이어지는 사랑 얘기를 믿고 있다. 어디서든 손톱에 물이 곱게 든 사람을 보면 염원한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 번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라는 책 속 구절의 밑줄을 그으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그중 하나라니 되뇌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나머지 아름다운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느라 첫눈을 보지 못했다는 심야형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겠다고. 모두가 보았으나 혼자 보지 못한 것도, 모두가 보지 못했으나 혼자 보는 것도. 지난 주말 관람했던 싱어송라이터 강하솔의 콘서트 제목이 마침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였다. 곡을 짓는 동안은 괴로움 뿐이었으나 음반 작업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노래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품게 되었다는 가수의 말이 뭉클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사람이 사람의 곁에서 아름다울 수 있음에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일이기도 할 터. 신문에 코를 박고 멀찍이 떨어져 계시던 아버지가 은근슬쩍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봉숭아 물빛으로 뺨을 붉히던 모습을 생각하면 손가락을 내미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다.